자, 213페이지 위험 부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지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위험이란 209페이지 반대급부의 위험을 말하는데, 이런 표현이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쌍무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면 반대급부는 매매대금을 말해요. 줄여서 기억하실 것은 위험부담의 위험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매매대금을 말해요.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논리입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럼 이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집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 1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가 성립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10% 지불했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2월 14일 날 화재로 전부 소실 전소됐습니다. 제가 이 시점쯤에 화재로 전소됐다고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건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이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것은 대표적인 예가 한 4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천재지변이요. 화재니까 천재지변은 예를 들면 2월 14일 날 이 집이 벼락을 맞아 불타버릴 수 있죠. 예. 두 번째, 갑의 귀책 사유. 갑의 고의 또는 과실. 세 번째, 을의 귀책 사유. 을의 고의 또는 과실. 네 번째, 병의 귀책 사유.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천재지변의 경우 벼락을 맞아 불타버린 것은 채무자 매도인, 채권자 매수인,
쌍방이 책임이 없잖아요.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위험 부담의 문제 맞습니까? 예, 위험 부담의 문제 맞아요. 갑의 귀책 사유입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예요. 예, 위험 부담의 문제 아닙니다. 그럼 의뢰 귀책 사유. 채권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채권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다, 없다?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해주기 싫죠?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지나가는 행인 제3자 병이 담배꽁초를 잘못 처리해서 불나버렸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귀책 사유 없어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위험 부담의 문제인 경우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누가 대금의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네 번째는 채무자, 채권자, 쌍방이 귀책 사유 없잖아요. 이 경우는 원칙에 따라 누가 위험을 부담해? 채무자가. 첫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는 원칙에 따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럼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의 위험을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잔금 지급 시기 도래해도 매도인인 채무자는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잔금 지급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말이 대금을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매도인인 채무자가. 대금 지급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받아먹은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매매 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의 매매 대금이라면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럼 이 사례에서는 2월 14일 현재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은 받은 상태잖아. 대금의 위험을 채무자인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이요. 잔금 지급 청구하지 못하고 계약금, 중도금 반환해야 돼요. 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사례는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내버렸다고. 채권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은 채무자는 귀책 사유가 없어 위험 부담의 문제 맞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위험이 누구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채권자요. 대금의 위험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이전됐다고. 그럼 채무자인 매도인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금 지급 청구한다는 말은 이 사례라면 이미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으니까 무엇 청구할 수 있다?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대금 지급 청구 못한다는 말이고, 되겠습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권리로 표현했는데 의무로 뒤집어 버리면 그것도 알아보셔야죠. 채무자인 매수인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의무로 표현하면 매수인, 채권자는 매도인 채무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권리를 뒤집으면 의무된다 그랬잖아요. 매도인 채무자가 매수인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 못한다는 말은 채무자인 매수인이 채권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의무, 채무는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런데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은 매도인 채무자가 매수인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이란 말이 반대급부 이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채무자가 부담하면 대금 지급 청구 못하고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됐다면 대금 지급 청구는 한다 못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입문과정입니다. 슬퍼하고 노유할 필요 없어요.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한술에 배부른 게 어디 있느냐고요. 오히려 개인적인 사견으로 너무 잘 되는 분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재기발랄하면 고시공부는 합격을 잘 못합니다. 너무 잘 되는 분이 꽃피는 춘삼월에 꽃놀이 갖다 안 와버린다고요. 그 시험 뭐 한 두 달 해보니까 뭐 한 서너 달 하면 충분하겠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오지 뭐 하고 그동안에 푹 쉬다가 오십니다. 갑자기 그래서 땡볕에 온열에 오셨다가 열심히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거든. 지금은 아주 단순한 거에 대해 약간 그냥 잘하시는 분이 살을 붙였을 뿐 지금 핵심적인 이론들은 아직 풀지도 않았다니까요. 일부는 풀었지만 부담 가져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하면 다 돼요. 그래서 너무 잘 되더라도 나중에 더 배울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올해 한 해만 좀 투자 좀 하시면 안정적으로 합격하십니다. 너무 잘 돼서 좀 쉬다 하지 뭐 이거 위험해요. 진짜. 예. 자, 그 다음 한 해만에 끝낼 걸 너무 재기발랄해서 이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덜썩덜썩하면 합격하기가 좀 안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머리가 두 개라 말합니다. 와 머리 좋네 합격하겠네 칭찬인데 무엇이 좋다는 말이다. 엉덩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이 머리는 대동소이하다 그냥. 여러분도 이 머리는 비슷해요. 다만 이 법학이란 것은 천재들이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황소그룹으로 우직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단시간 내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오신 분이 아깝게 떨어졌다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학교로는 점수가 좀 나왔는데 민법 단시간 내에 도대체 안 되겠더라. 시간이 걸리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계약의 해제해 볼게요. 215페이지요. 자, 전제하여 말씀드렸듯이
해제와 해지는 이론이 거의 같아. 차이점 조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해제를 중심으로 강의하지만 해지와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해제를 해지로 뜯어 고쳐버리면 논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해제를 이해해 보자고요. 계약의 해제는 세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제권이 왜 발생했는가?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그 계약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하는 이 세 단계의 논리로 이 이론을 이해하시면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아요. 무작정 들이대면 어렵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론은 발생, 행사, 효과 이 순서의 논리로 강의합니다. 예. 그중에 입문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은 어디다? 해제권 발생이에요. 행사 효과는 1월부터 해도 돼요. 자, 먼저 해제권 발생입니다. 해제권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논리인데 해제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정 해제권이 있고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생기면 해제권이 발생하기로 하자 하는 약정 합의에 따라 해제권이 생길 수도 있고 약정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시험에는 약정 해제권보다 무엇이 중요해? 법정 해제권이 중요해요. 법정 해제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약정 해제권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그 비교하는 차이점 조금을 제외하고 약정 해제권은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그럼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왜 생겼는가 하는 발생 원인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해요.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고? 법정 해제권이. 그때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이 채무 불이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법의 규정은 몇 개를 규정해 놓고 있어? 2개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이 2개란 말 아닙니다.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법의 규정에는 몇 개만 있다고? 2개만 있어요. 이 2개가 우리 시험에 중요하다고.
해제권 발생에서 논점은 최고를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 발생에서는 그게 논점입니다. 그럼 해보자고요. 이행지체든 이행불능이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무엇이라? 채무불이행이라. 차이점은 이행은 가능한데도 이행을 게을리한 채무불이행이 무엇이고 이행지체고, 이행이 불가능해서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무엇이다? 이행불능이다. 민법에는 이 두 개만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법률 규정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채무불이행은 있습니다. 그럼 이행지체요.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럼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재촉, 독촉,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판사하는 건 기억하기 위해 좀 노력하시고, 판사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이럴 이후의 용인데 맛배기로 해요.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해야 돼. 재촉, 독촉 해봐야 된다고. 그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해버렸어. 되겠습니까? 나는 이행기 도리에도 난 채무 이행 안 할 거야 하고 명백히 표시했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 욕먹잖아. 이게 장난치나 이야기했잖아. 이행 안 한다고. 해지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 하고 욕먹습니다. 최고하면. 예외가 있다.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때는 이행지체도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해. 또 하나 있어. 정기행위요. 말 그대로 정기, 딱 정해진 시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가 정기행위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결혼식에 부조할 때는 절친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동료끼리 각출해서 학원생 일동 하고 부조하고, 절친이니까 현장에 가야지. 현장에 가기 전에는 무엇부터 보내고 가야 돼? 3단짜리 생화로 화환 보내고, 그리고 직접 참석해서 또다시 부조하고. 이게 절친의 부조의 완결판 아니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찍혀요. 절친 아니라니까 그래요. 절친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결혼하는지는 묻지 마시고 설아의 자식이 하든지 당사자가 하든지. 예. 결혼식장에 갔는데 식이 끝날 때까지도 환이 안 온다고. 그럼 결혼식 끝나고 그 환이 와봐야 딴 집 앞에 서는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행위를 무엇이라 말해? 정기행위요. 정기행위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해. 결혼식 끝나고 나서 빨리 꽃 보내 하고 재촉, 독촉 해봐야 와봐야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런 정기행위는 이행지체라도 최고한다, 안 한다? 그런 걸 배울 거예요. 이행지체는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 재촉, 독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럼 이행불능은 이행이 불가능해서 이행을 못하는데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 욕먹잖아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해. 최고 안 한다는 말은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 그 외에 채무불이행도 있다.
그 이외의 채무불이행도 있다고요. 이건 현행 민법의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이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채무불이행은 이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보자고요. 자, 칠판을 보시고 채무를 이행하기는 했어요. 근데 불완전 이행을 했다고. 완전 이행을 안 했다고. 완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어찌됐든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의 이행은 채무 내용의 조천 그대로 완전한 이행을 한 것이 채무 이행한 것이지, 완전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한 것은 채무불이행의 일종입니다. 이 불완전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고를 요할 것인가? 둘로 나누어 봐야 돼요. 여기에 추완이란 말이 추후에 보완하여 이 말입니다. 추후에 보완하여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것은 최고한다 안 한다. 추후에 보완하여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암기하는 파트 아니에요. 이해를 하자고. 다시. 불완전 이행을 했는데 추완이 가능하다는 말이 추후에 보완하여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완전 이행할 것을 제초해야지. 추후에 보완하여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완전 이행할 것을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채권자 지체가 있어요. 채권자 지체는 달리 수령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란 말이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한다는 말이에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는 것은 이행지체, 채무자 지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렇게 굳이 따지면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했고 수령할 수 있는데도 수령을 게을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수령지체예요. 달리 누구의 지체라 말한다고? 채권자 지체예요. 채무자 지체란 표현은 쓰지 않지만 채권자 지체란 표현은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행지체든 수령지체든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할 것을 재촉, 독촉, 최고할 필요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가 현재 대부분 판례입니다. 판례 변경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하는 논리를 계속 견지하다가 최근 몇 해 전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판례 입장이 달라졌어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이 생겼어. 그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때 최고를 요할 것인가? 해제를 할 수 있으니까 최고를 논해야죠. 예.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때는 최고는 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해제권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계약 해제 자체를 못해요. 해제 자체를 못한다는 말은 해제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어. 해제권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최고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최고를 논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 해제를 못해요. 해제는 하지 못하고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수적 채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판례이기 때문에 인문가정용 아니에요. 맛배기로 보여드린다. 양도소득세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된 채무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주된 채무예요.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하는 것이지 거기에 딸려있는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원칙 계약 해제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현행세법은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라 돼 있다고? 매도인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이 세법이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 누가 싱글벙글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수인이 싱글벙글하고 있죠. 실무에서는. 법률은 매도인이 부담하라 요구하는데 왜 그렇게 합의를 했을까요? 실무상은 10중 8구는 지가보다 훨씬 헐값에 샀어. 지금 주로 건매할 때 그런 거 한다고요. 토지가 20억짜리인데 15억에 샀어. 10억에 샀어. 예를 든다면 다소 극단적이네.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매도인이 당장 돈이 필요해.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특히 그 할머니가 자식이 지금 아들내미가 중소기업 하는데 부도위기래. 10억 때문에 자산가치 수백억 되는데 그럼 할머니가 앞뒤 안 보이지 그냥. 자식을 위해서 다 팔아버린다 이거 할머니는. 엄마 거 내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판다 안 판다? 안 판다니까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머니는 그래 버린다 대부분은. 요새 어머니는 모르겠지만. 네, 다소 과장됐지만 그래 절반 가격에 사면 그래도 세금 정도는 당신이 좀 내세요 라고 말하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하면 매수인은 오케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법이 매도인이 부담하라 돼 있는데 내보고 부담하라 하면 안 되지 라고 항변했다가는 매도인이 바로 섣버립니다. 이래 섣버려요.
그 사람하고 계약한다 안 한다. 안에 팔 때 천지다. 헐값에 팔면. 그때는 오케이 해야 돼. 아, 당근 내가 내드릴게요. 이래야지. 그게 농담이라 농담. 실무상은 10중 8구는 매수인이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의했는데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구두로 그렇게 약속했다면 세금 안 내버린다 나중에. 그럼 국세 측에서 고지서는 어디로 보내버린다고? 매도인에게. 그럼 매도인 열받아 버리잖아요. 약속도 어기고 계약 해지하게 또 덤빈다니까요. 원칙은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손해가 생기면 무엇만 한다고? 손해배상 청구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례에서는 아예 그냥 매매 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 대금을 결정해 버린다. 나중에 약속을 어길까 봐. 그건 실무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원칙은 계약 해제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머리 아프다니까요. 손해도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수인이면 우리가 매도인이면 그와 같은 사례에서는 아예 그냥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대금에서 까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예. 대금에서 까면 안 되네. 그만큼 더 받아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받아서 내가 직접 내는 게 낫다고. 예. 표현을 잘못했네요. 예. 그런 논리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해제권 발생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럼 해제권 행사해 볼게요. 해제권 행사는 논점이 별로 없어요. 불가분성이에요. 아니 불자, 가할 가자, 나눌 분자. 가분이라면 나눌 수 있다는 말이지만 불가분이라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해제권 불가분성에 관련된 법률 규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라면 여러 명이라면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 규정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정이 채무 불이행했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유로 가벌병에게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만약 가벌병이 채무 불이행했다면 해제권은 누구에게 발생했어? 정에게. 해제권자가 수인 여러 명이라면 전원으로부터 행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이라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 해제권자
또는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이라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하는 게 법률 규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행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동시에 행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도 약간은 가능하겠네. 권리를 가진 자가 뭉쳐서 정에게 해제권 행사한다고. 모이기는 쉽지만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벌병이 동시에 해제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한테 표시할 때 동시에 해야 되면 연습을 몇 박 며칠을 해야 돼. 쉽지 않다. 이건 더 어렵지. 정의 해제권자고 가벌병이 상대방이면 정의 해제권 행사할 때 동시에 행사해야 되면 3명을 다 모으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 말 안 듣거든 해제할까 봐. 그럼 이런 논리예요.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갑은 오늘, 을은 내일, 병은 모레 해제권 행사해도 돼. 그럼 전원으로부터 행사한 날은 언제다? 모레라 모레. 그때 해제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정은 오늘은 갑한테, 내일은 을한테, 병에게는 모레. 전원에 대하여 행사한 날은 언제다? 모레라 할까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거기까지고 해제의 효과 해볼게요. 해제의 효과가 약간 어려워요. 그럼 오늘은 가장 기본을 이해해보자. 해제의 효과.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1월 1일 날. 가령 하나의 사례를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렇게 매매했다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할 당시에 계약금 10% 지불했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매매했습니다. 2월 1일이 도래했어요. 이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이 먼저 이행해야 되는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생항변권은 존재한다 안 한다? 원칙은 동생항변권은 없습니다. 동생항변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동생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지체 책임은 지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중에 대금은 불능이 있다 없다? 없어. 이행지체라고. 되겠습니까? 이행지체예요.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보자고. 이행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해야 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무엇해야만 돼? 최고요. 원칙이 이행지체는 최고합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행해버리면 끝이에요. 상당한 이런 게 언제까지인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추상적 규정은 법관이 해석해요. 물론 시험에 잘 묻지 않지만 나중에 내공이 쌓이고 나면 언제까지인지를 그 관련된 판례들을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추상적 규정이에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내에 죄송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례는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이 발생해요. 갑에게 해제권이 생긴다고. 그럼 보시다시피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하나?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행사 여부는 자유예요. 행사하고 말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해제권을 행사해버렸다고.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해제권자인 갑이 상대방 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는 게 무엇이다? 해제권 행사요.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가 돼요. 이렇게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 효과로 들어가기 전 복습해 보자고요. 지금 해제권 발생에서는 최고 여부, 해제권 행사에 대해서는 해제권자나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제거할 제자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엇이 돼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돼.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103조 반사의 실생위로 무효인 경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규정들은 103조 이외의 규정이에요.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103조다 아니다. 아니라고. 103조 이외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거예요. 반사의 실생이 아닙니다. 그럼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런 논리로 안 갑니다. 특칙이 있어요.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요. 아이고 어려워라.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는데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원상 회복 의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반환의 범위가 다릅니다.
지금 잘 못 알아들어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무효의 일반적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반환의 범위는 원칙 선의예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예자는 전부 반환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선악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달라. 근데 계약의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는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한다고. 그럼 이익의 현존 여부 이런 건 약간 무시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선의예자는 현존 이익만, 악의예자만 전부 반환하는데 계약 해제는 선의의 경우에도 어떻게 반환해야 돼? 전부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반환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원상 회복 의무란 표현을 쓴다고. 그럼 자 보십시오.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도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돌려줘야 돼. 뭐라고 해제권 행사했는지 모르겠네. 전부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해제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므로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제 효과는 입문용 아닙니다. 전반을 간략하게도 봐야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 1월 달에 듣고 3월 달에 듣고 자꾸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해가 쑥쑥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 두 가지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차이점이 있네. 이행지체는 1, 2, 3, 4를 따라가야 돼. 이행지체는 최고를 요하는 게 원칙이라 말은 1, 2, 3, 4를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이행불능은 1번은 생략된다고. 바로 해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2, 3, 4로 따라가면 되지. 저기에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 두 가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최고를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를 하는 이유가 1번의 절차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그걸 빼고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고. 이행지체는 1, 2, 3, 4로 이행불능은 2, 3, 4로 이 차이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것들도 해제할 수 있는데 최고를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는 1번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생략되는지 그 차이점 때문에 해제권 발생해서 최고 여부를 설명한다고. 예,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갑을 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와 같이 매매했다면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을 때에는 원칙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동생항변권이 있다 없다? 동생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에요. 그중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행지체라.
그럼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때는 이행지체니까 이 절차를 따라간다고. 첫째는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 재촉해야 돼. 이 사례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지급을 독촉해야 된다고. 2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해놓고 왜 지급을 안 하시죠? 됐습니까? 라고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끝이에요. 물론 지급할 땐 지연이자부터. 됐습니까? 근데 지급을 안 해버리면 매도인에게는 무엇이 생겨? 해제권이란 권리가 생겨요. 근데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을 가진 자는 해제권을 행사하고 말고는 자유예요. 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지? 라는 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첫째는 귀찮아. 그리고 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력이 충분하다고. 귀찮으면 방치해버릴 수도 있어. 되겠습니까? 예. 또는 게을러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근데 바른 생활만 하시는 분이라면, 약속 어기는 건 눈 뜨고 못 보는 분이라면 무엇을 행사해버린다고? 해제권 행사요. 또는 실무상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 가령 10억짜리 10억에 매매해서 부동산이 지금 급락할 조짐이 있어. 8억 9억 자꾸 빠지고 있어. 그럼 해지한다 안 한다? 안 하지. 10억에 매매했는데. 확 화는 나지만 지금 지가가 빠지고 있으면 그냥 가만 내비두고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을 가진 자는 행사하고 말고는 자유입니다. 예. 그럼 만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권 행사한다는 말이 갑이 을에게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는 게 무엇이다? 해제권 행사요. 해제권 행사하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제거할 제자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그 무효가 됐는데도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무효가 됐는데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반환의 범위가 달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참고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선인은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고 악의자는 전부 반환해요.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반환하기 때문에 전부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반환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라 말해. 원상태로 전부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한 자에게 무엇이 생길 수도 있어? 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한 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때 별도로 무엇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이런 논리들을 하고 1월부터 살을 좀 붙일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네, 작년에 공부 좀 하셨는지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혹 처음 하시는 분은 일부 전혀 몰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 그럼 오늘은 해제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교재를 보면 217페이지 해제의 효과 돼 있고 한 장 넘기니까 바로 매매 이렇게 와버렸지. 해지는 타이틀에만 적어놨지 내용 자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대표적인 차이점, 해제는 소급표가 있지만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를 제외하고 해제란 단어를 해지로 뜯어고치면 논리는 같다 다르다? 같다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매매하겠습니다. 예. 예, 자꾸 듣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귀가 열리고 다음에 눈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